대감마님, 저 점쟁이가 죽은 흉가를 온양에 꼭 사셔야 합니다. 안 사시면 한 달 안에 종갓집이 망합니다. 봄날 종갓집 마당에 어린 것 하나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7살 개똥이었지요. 누더기 차림의 얼굴엔 검댕이 묻은 채였습니다. 마을에서 멍청이 부엌대기로 통하던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종갓집 대감 앞에 입을 연 것이었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 어린 것의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칠 때 종갓집 대감만은 그 아이의 형형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씨 종갓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동 유씨라 하면 영남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손꼽히는 명문이었지요. 기와장이 햇빛에 검푸르게 빛나는 소슬대문, 그 안으로 들어서면 미음자로 둘러친 본체와 사랑채, 뒤뜰에는 100년 묵은 향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외담 넘어 골목을 자욱하게 덮고 있던 그날, 부엌종 막수의 노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던 길이었지요. 어이쿠, 이게 뭐고? 외담 아래 광줄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막쇠가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들여다보니 갓 태어난 듯한 사내 아이 하나가 새빨갛게 얼굴을 찡그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례 할멈, 어서 나와 보소. 부엌에서 점례 할멈이 행주를 든 채 달려 나왔습니다. 광주리 안을 본 점례 할멈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막쇠는 광주리를 품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불쌍한 건 누가 이런 어린 것을 버리고 갔단 말이오. 광주리 안에는 갓난아이와 함께 작은 비단 놀이개 하나, 정성껏 짠 삼배 조각 한 폭이 들어 있었지요. 놀이개의 자수는 예사 솜씨가 아니었고 삼배 조각에는 알 수 없는 글자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막쇠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부엌 한 구석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임자, 우리가 키웁시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갓난아이는 종갓집 부엌 종 노부부의 손에 자라게 되었지요. 이름은 막쇠가 지어주었습니다. 우리야 천한 부엌일 하는 사람들이니 거창한 이름이 무슨 소용이요. 클바닥에서 굴러도 살아나라고 개똥이라 부릅시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가 되었습니다. 개똥이가 3살 무렵부터 점례 할멈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이는 또래와 달랐지요. 한 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았고 양반과 자제들 글공부 시중을 들 때 어깨 너머로 들은 천자문 구절을 그대로 외워버린 것이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5살 개똥이가 흘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본 막쇠는 그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점례 할멈, 우리 개똥이가 글을 쓰고 있소. 쉿, 입 조심하시오. 점례 할멈은 황급히 개똥이를 부엌 뒷방으로 끌어들였지요. 개똥아, 잘 들어라. 너는 종갓집 부엌댁이다. 글을 알면 안 된다. 영리하다는 것도 들키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이 종갓집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단다. 부엌대기 주제에 영리한 것이 들키면 너 같은 어린 것은 살아남지 못해. 5살 어린 개똥이는 점례 할멈의 떨리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똥이는
멍청이 행세를 시작했지요. 사람만 보면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렸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으면 그게 뭐예요?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른들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도 개똥이는 그저 멍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개똥이 곁으로 종갓집 대감 류현수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흰 도포에 검은 갓을 단정하게 쓴 모습은 양반의 위엄 그 자체였지요. 유대감이 우연히 시선을 내려 개똥이를 보았을 때 개똥이의 눈빛이 잠시 유대감과 마주쳤습니다. 그 한순간 개똥이는 그만 멍청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말았지요. 유대감의 형형한 눈빛에 본능적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허허, 이놈 봐라. 유대감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 던졌지요. 개똥이라 했더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명심하거라. 6살 개똥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대감이 멀어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살아감에 있다. 개똥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멍청이 행세는 계속해야만 했지요. 종갓집에는 유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종갓집의 진짜 무서운 사람은 바로 큰댁 안주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유대감의 큰형수 되는 사람이었지요. 류씨 가문에는 본디 형제가 둘이었습니다.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인 윤씨 부인이 큰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종갓집 가독, 그러니까 종갓집의 모든 권한은 동생인 유대감에게 넘어갔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기 직전 유대감을 종손으로 지목했기 때문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사실을 10수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살집 있는 둥근 얼굴에 비단 치마 저고리, 손가락마다 화려한 가락지를 끼고 다녔지요. 겉으로는 늘 자상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서, 오늘도 영재가 약을 잘 먹었는지요? 윤씨 부인은 매일같이 안채에 들렀습니다. 유대감의 친손자, 8살 류영재의 안부를 살뜰히 묻는 척했지요. 유대감의 외아들은 10년 전 한양에서 객사했고 그 며느리마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나 영재 도령은 유대감이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재 도령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지요. 자주 열이 났고 입맛이 없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형님, 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감은 형수에게 깎듯이 예를 갖추었지만 점례 할멈만은 무언가 석연찮은 기색을 느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안채에 들른 날이면 영재 도령이 더 자주 알아눕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부엌종 따위가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묻어둘 뿐이었습니다. 큰댁에는 윤씨 부인의 큰아들 류준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음흉했고 늘 입가에 비웃음을 매달고 다녔지요. 어머니,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자주 아뢰니 참으로 안 됐습니다. 준식이 어머니 곁에 앉아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윤씨 부인은 부채를 들어 입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준식아, 사람의 명이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가끔은 그 명이 너무 더디게 흐르기도 하는 법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종갓집 가독이 누구에게 가야 마땅하다 생각하느냐? 영재 같은 어린 것이 가독을 이어 종갓집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마땅히 종손이 되었을 것을. 준식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모자는 부채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서로 웃었지요. 그 모습을 마침 사랑채 마당을 지나던 개똥이가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의 어린 눈은 모든 것을 담아두었지요. 부채 뒤로 새어나오는 웃음의 색깔, 모자가 주고받는 눈빛의 무게, 그리고 그날 윤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는 길에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도자기, 약병의 무늬까지. 녀석은 멍청한 척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개똥이의 눈빛을 우연히 마주친 유대감만이 작게 중얼거렸을 뿐 아무도 7살 부엌대기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신통하기로 소문난 늙은 점쟁이 박노인이 살았던 흉가가 5냥의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박노인은 10년 전 그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점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점책은 끝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마을 사람들이 집안을 뒤졌으나 점책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지요. 그 집에 들어가는 놈은 미쳐서 나온다더라. 박노인이 살아생전에 안동 부자들의 운명을 한 자도 빠짐없이 점책에 적어두었다는데 그게 그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게야. 그 점책에는 사람의 비밀이 다 적혀 있다네.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하는지, 누가 누구의 재물을 노리는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그 집을 사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박노인의 먼 친척이라는 자가 나타나 5냥이라는 헐값에 그 집을 내놓은 것이었지요. 소문이 종갓집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손님들과 차를 마시던 유대감이 그 말을 듣고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청소하던 개똥이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었지요. 개똥이의 눈빛이 무섭게 깊어졌습니다. 멍청이 가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박노인의 점책, 안동 부자들의 운명이 다 적힌 책. 그렇다면 큰 댁의 음모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책을 먼저 손에 넣는 자가 종갓집을 쥐게 된다. 개똥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살 부엌대기가 무슨 수로 5냥짜리 흉가를 살 수 있겠습니까? 개똥이는 유대감을 움직여야만 했지요. 그날 밤 부엌 뒷방에서 점례 할멈에게 자장가를 듣던 개똥이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점쟁이 영감님 집 거기 진짜로 점책이 있을까요? 쉿. 너 같은 어린 것은 그런데 관심 가지면 못 쓴다. 할머니, 광주리 안에 있던 놀이개와 삼배 조각 아직 항아리에 있지요. 그건 얻지 않으냐.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가 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점례 할멈이 흠칫 놀라 개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7살 아이의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점례 할멈은 그 눈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들이 키운 부엌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점례 할멈은 한참을 말없이 개똥이를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개똥아, 그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4살 무렵부터요. 광주리 안에 놀이개와 삼배 조각을 할머니가 항아리에 감추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한숨을 쉬시며 우리 개똥이 부모는 어디 사람일까 하고 혼잣말 하시는 것도요. 점례 할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개똥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개똥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것이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며칠 뒤였습니다. 종갓집 안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영재 도령이 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떨었습니다. 유대감이 직접 영재의 손을 잡고 의원을 부르라고 호통을 쳤지요. 의원, 어서 의원을 불러라.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막 점심상을 차리던 개똥이가 행주를 든 채 안채로 달려 들어왔지요. 어른들 모두가 정신없이 영재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영재의 옆 소반에 놓인 약사발을 보았습니다. 사발 안에 남아있는 약 냄새, 그 색깔, 그리고 사발 한쪽에 묻어있는 미세한 가루 자국. 개똥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지요. 지난 봄 부엌 뒤 약방 어른이 점례 할멈에게 약초 보따리를 풀어보이며 했던 말이 또렷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풀은 한두 번이면 사람 살리는 약이고 오래 먹이면 사람 죽이는 약일세. 빛깔이 연두색인데 시간이 지나면 옅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그러니 절대 잘못 섞이지 않게 따로 두시게. 그때 어깨 너머로 들은 그 한마디가 개똥이의 머릿속에 한 자도 빠짐없이 살아있었지요. 영재 도령의 약사발에 묻은 가루의 빛깔은 분명 그 잿빛이었습니다. 독이다.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독. 개똥이는 멍청이 행세를 잊고 영재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 약,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순간 좌중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부엌대기 개똥이가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영재 도령의 손을 잡고 약을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개똥이에게 쏠렸습니다. 이놈 부엌대기 주제에 안채가 어디라고 들어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윤씨 부인이 새파랗게 질려 호통을 쳤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살 부엌대기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똥이는 황급히 다시 멍청이의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저는 그냥 도련님 손이 따뜻해서요. 이앙. 개똥이는 입을 해벌리고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혀를 찼지요. 미친놈. 점례 할멈, 이놈을 당장 데려가시오. 점례 할멈이 황급히 달려와 개똥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유대감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영재의 손을 잡고 외친 그 짧은 한마디, 그리고 윤씨 부인의 떨리던 손가락. 유대감은 그 두 가지를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부엌 뒷방으로 유대감의 사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개똥이라는 아이를 사랑채로 데려오라는 대감님의 분부시오. 점례 할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킨 것이지요. 멍청이 부엌대기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이 들킨 것입니다. 막수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개똥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오너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오늘부터 다른 길을 갑니다. 7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노부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개똥이는 검댕이 묻은 손으로 항아리 속의 보자기를 꺼냈지요. 갓 태어났을 적 자기와 함께 광주리에 들어있던 놀이개와 삼배 조각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품속 깊이 감추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유대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요.
개똥이가 들어와 무릎을 꿇자 유대감은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개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멍청이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7살 아이의 눈이 어떻게 이토록 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영재의 약을 보고 무엇을 알았느냐? 개똥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번 입을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지요. 그러나 영재 도령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단순한 보약이 아닙니다. 약 사발에 남은 가루를 보았는데 한 가지 약초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약초는 한두 번 먹으면 아무 일도 없으나 오래 먹으면 사람의 기력을 빼앗고 끝내는 명을 빼앗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제가 부어기를 하며 어깨 너머로 약방 어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이라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개똥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면은 벗겨졌지요. 개똥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엌대기 주제에 그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유대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빙긋 웃었지요. 개똥이라 했더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를 안다 한들 죄가 될 것이 무엇냐. 다만 유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해보거라. 개똥이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약사발의 가루는 옅은 연두색이었으며 약을 가져온 자는 큰댁 행랑아범이었고 약병에는 큰댁 윤씨 부인이 자주 쓰던 모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유대감은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유대감은 자신의 손자가 10년 가까이 누구의 손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감은 침착했지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약병 하나, 7살 아이의 증언만으로 큰댁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똥아,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부엌대기 멍청이로 살되 내 앞에서는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내라. 영재의 목숨이 그리고 이 종갓집의 운명이 너에게 달렸다. 개똥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슴에 품고 온 보자기를 유대감 앞에 풀어놓았지요. 대감마님, 이것은 제가 갓난아이였을 적 광주리 안에 저와 함께 들어있던 것입니다. 막쇠 할아버지가 외담에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지요. 저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놀이개와 삼배 조각이 그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감은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놀이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개똥이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잘 간직하거라. 그때가 오면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며칠 뒤 사랑채 손님들 사이에서 다시 그 흉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냥짜리 점쟁이 흉가가 아직도 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세냥까지 내려갔다더이다. 세냥에도 아무도 안 산답니다. 박노인이 죽은 그 방에서 밤마다 점책 펼치는 소리가 들린다나 어쩐다나. 유대감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청소하던 개똥이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유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점쟁이가 죽은 흉가를 5냥에 꼭 사셔야 합니다.
안 사시면 한 달 안에 종갓집이 망합니다. 좌중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손님 양반들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이놈, 멍청이 부엌대기가 무슨 헛소리냐. 어디서 누가 흉가 살 돈을 5냥씩이나 쓴단 말이냐. 미친놈. 그러나 유대감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개똥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개똥아, 어찌 그러느냐. 대감마님, 박노인의 점책에는 안동 부자들의 운명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책이 큰댁 손에 먼저 들어간다면 종갓집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유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큰댁이 그 점책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것을 노릴 것이 분명했지요. 유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가를 사겠다. 5냥, 내가 직접 치르마. 좌중의 양반 손님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안동유 씨 종손이 부엌대기 어린 것의 말 한마디에 흉가를 사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날 사랑채에서의 일은 그날 저녁 안에 안동 일대에 퍼졌습니다. 안동유 씨 대감이 5냥짜리 흉가를 사기로 했답니다. 그것도 7살 부엌대기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대감이 미쳤지. 부엌대기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그 어린 것이 영재 도령 약사발 보고 독을 알아냈다지요. 그 소문은 큰댁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윤씨 부인은 부채를 한 번 부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부엌대기 어린 것이 점책을 알고 있다. 윤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리고 곧 큰아들 준식을 불러들였지요. 준식아, 그 흉가의 점책 우리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 유대감이 흉가를 사들이기 전에 빼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엌대기 어린 것 그것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음흉한 모자의 음모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댁 마당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둘이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개똥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갓집의 운명을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개똥이는 유대감과 함께 흉가로 향했습니다. 유대감은 행랑아범 하나만 데리고 길을 나섰지요.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끝 자갈길을 한참 들어가야 흉가가 있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나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흉가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지요. 대문은 부서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유대감이 먼저 들어서고 개똥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마당 한가운데 늙은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지를 치지 않아 가지가 멋대로 자라 있었지요. 새벽 안개 속에서 그 가지들이 마치 검은 손가락처럼 흔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점쟁이 영감님이 돌아가신 방은 어디입니까? 안방이라 들었다. 따라오너라. 안방의 문은 종이가 다 찢겨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이 문을 열자 10년 묵은 먼지가 안개처럼 일었지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도 옷가지도 가구도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지요. 행랑아범이 들어와 사방을 살폈지만 점책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똥아, 이것을 어찌 보느냐. 개똥이는 가만히 방을 둘러보았지요. 천장에 들보, 벽에 흘, 바닥에 마룻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다락문. 개똥이의 눈이 그 다락문에 머물렀습니다. 대감마님, 저 다락문이 이상합니다. 10년 묵은 먼지가 다른 곳에는 두텁게 쌓였는데
저 다락문 손잡이에만 먼지가 덜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열어본 흔적입니다. 유대감이 직접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투성이 천 보따리 하나가 처박혀 있었지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세상에 누런 종이 다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점책이었지요. 그런데 점책의 절반이 뜯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절반을 가져간 뒤 시간이 없어 나머지는 두고 간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누군가가 이 점책의 절반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개똥이는 침착하게 점책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의 글씨는 작고 빽빽했지만 개똥이의 눈은 그 모든 글자를 단번에 읽어 내려갔지요. 그 안에는 안동 일대 부자들의 운명과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류씨 종갓집에 관한 부분은 뜯겨 나간 절반에 있었지요. 이를 어찌하나. 대감마님, 큰대 금모가 적힌 부분은 뜯겨 나간 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흉가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큰데 켕랑채를 드나들던 자들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위험합니다. 개똥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대감이 점책을 행랑아범에게 건네고 자신은 마당으로 나섰지요. 누구냐? 누가 보낸 자들이냐? 검은 도포의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칼을 빼들었지요. 유대감은 양반이었지만 칼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개똥이는 점책을 품속에 감추고 흉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7살 어린 다리가 자갈기를 박찼습니다. 등 뒤에서 유대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요. 개똥아, 무사히 달아나거라. 그 외침이 개똥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점책을 지켜야 했습니다. 종갓집 부엌 뒷방으로 돌아온 개똥이는 점례 할멈 앞에 점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개똥아, 이게 무엇냐? 어쩌자고. 할머니, 대감마님이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흉가에서 칼을 든 자들에게 둘러싸이셨어요. 그러나 관아에 알릴 수 없어요. 큰댁이 관아에 줄을 대고 있어요. 우리끼리 풀어야 합니다. 개똥이는 점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점례 할멈이 그동안 종갓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달라 청했지요. 윤씨 부인이 안채에 들른 날들, 영재 도령이 앓은 날들, 큰데 켕랑채를 드나든 자들의 인상착의에 점례 할멈은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개똥이는 점책의 내용과 점례 할멈의 증언을 머릿속에서 맞추어 나갔지요. 할머니,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큰댁이 영재도령에게 먹여온 약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일이었고 그 약을 조제한 자는 마을 약방 주인이 아니라 큰댁 친정에서 보낸 약사였습니다. 점책에 남은 절반 속에는 그 약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강가에 사는 백의원이라는 자였지요. 강가의 백의원 그자가 증인이다. 개똥이는 그날 밤 막수의 노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막수의 할아버지의 사촌이 영주에서 약초상을 한다고 하셨지요. 그 사촌에게 사람을 보내 강가 백의원의 행적을 추적해 달라고. 막수에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일이 영민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개똥아,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할아버지, 저는 막수의 할아버지와 점례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그렇습니다.
개똥이의 한마디에 노부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쇠는 그날 밤 곧장 영주로 사람을 보냈지요. 한편 유대감은 흉가에서 한참을 시달린 끝에 가까스로 마을 쪽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검은 도포의 사내들은 유대감을 죽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흉가에서 일어난 일은 큰댁의 사주임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유대감이 종갓집으로 돌아오자 윤씨 부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지요. 동서, 어디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소? 강도라도 만나셨소? 유대감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던졌지요. 형수님, 안동 골목에 흉흉한 자들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사람을 거두실 때 잘 보고 거두시지요. 윤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대감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윤씨 부인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부채를 펴 입을 가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동서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이 다행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유대감이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점책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대감마님. 유대감이 점책을 받아들자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개똥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똥아, 너는 정령 부엌대기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보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막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너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직접 알아보마. 유대감의 말에 개똥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댁의 음모는 한층 더 거세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며칠 뒤 종갓집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 오라비 윤참판이라는 자였지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자가 친정일로 안동에 잠시 내려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속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지요. 윤씨 부인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친정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윤참판은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감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처음부터 거만한 태도였지요. 매부 듣자 하니 종갓집의 부엌대기 어린 것이 큰 소리를 친다지요. 5냥짜리 흉가를 사라느니 어디서 약을 보고 독을 알아냈다느니 양반가의 그런 무엄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 부엌대기 어린 것 종갓집에서 내쫓으시오. 아니, 차라리 관아에 넘겨 죄를 묻는 것이 어떻소. 유대감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참판은 한양 벼슬아치였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안동부 관아에 그대로 명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일단 입을 다물었지요. 형님, 한 아이의 일로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소이까. 매부 한 아이의 일이라 가벼이 보지 마시오. 양반의 체면이란 한번 무너지면 영 회복할 수 없는 법이오. 형수께서 누차 청하시기에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안동까지 내려온 것이오. 매부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면 내가 직접 안동부 관아에 한마디 일러두고 가겠소. 윤참판은 부채로 마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대감의 가슴에 못 박히듯 들렸지요. 유대감은 일단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참판이 안동에 머무는 사흘 동안 종갓집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밤 큰댁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지요. 불이야, 큰댁에 불이 났다. 개똥이가 부엌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습니다. 큰댁 행랑채 끝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개똥이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지요. 큰댁 안채에서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지요. 그런데 윤 씨 부인이 향한 곳은 불이 난 행랑채가 아니라 사랑채 뒤편의 광 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감이 가져온 점책이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불은 미끼다.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미끼다. 개똥이는 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7살 아이의 다리로는 윤 씨 부인을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광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 씨 부인은 이미 광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누런 종이 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점책이었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윤 씨 부인은 개똥이를 보자 부채를 내리쳤습니다. 부채 끝이 개똥이의 뺨을 그었지요. 개똥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쓰러지면서도 윤 씨 부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아두었지요. 유대감이 점책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대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개똥아, 어찌하나. 점책이 큰댁 손에 들어갔다. 대감마님,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책의 절반은 그쪽이 먼저 가져갔으니 이제 점책 전부가 큰댁 손에 있습니다. 유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점책이 큰댁 손에 있는 한 큰댁의 음모를 증명할 길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점책 안에 적힌 안동 부자들의 비밀이 큰댁의 협박 수단이 될 수도 있었지요. 그날 저녁 한양으로 돌아간다던 윤참판이 갑자기 종갓집 사랑채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감 앞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지요. 매부, 좋은 소식이 있소. 영재 도령이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종손 노릇을 하기 어려우니 큰댁 준식이가 종손 자리를 잇는 것이 어떻겠소. 누이가 누차 청하기에 내가 한양에서 호조와 이미 상의를 맞춰두었소. 매부께서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유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갓집 가독을 큰댁으로 넘기라는 문서였지요. 유대감이 거절하면 점책의 내용이 안동 부자들 사이에 흘러나갈 것이고, 그러면 안동 유씨 종갓집은 안동 부자들의 원망을 모조리 뒤집어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재 도령의 목숨도 위태로웠지요. 형님,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가문의 큰일이니 종중 어른들과도 상의해야 하지 않겠소. 매부, 시간은 충분히 들였다 생각하오. 형수께서 10년을 기다리신 일이오. 사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오. 사흘이 넘어가면 내가 안동부에 한마디 일러두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소. 윤참판은 부채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감은 끝내 한마디도 더 보태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절망이 그를 덮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유대감의 사랑채에 호롱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한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어린 손자 영재의 목숨, 종갓집의 가독,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생. 모든 것이 큰댁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유대감은 개똥이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요. 개똥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개똥아, 내가 형수의 음모를 모르지 않았다. 10년을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구나. 유대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양반의 위엄을 잃은 적 없던 종손이
7살 부엌대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부엌대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엌대기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오늘 무너지신 종손이 아니라 내일 일어설 종손으로 사시옵소서. 유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개똥아, 너는 정녕 누구의 자식이냐? 대감마님, 점책은 글자입니다. 글자는 사람의 머리에도 살 수 있습니다. 흉가에서 점책의 절반을 손에 넣었을 때 저는 그것을 한 자도 빠짐없이 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점례 할머니의 증언을 합쳐 큰댁의 음모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영주에 보낸 막쇠 할아버지의 사촌으로부터 어제 소식이 왔습니다. 강가의 백의원이라는 자가 영주의 한 객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가 큰댁의 약을 조제한 자입니다. 유대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개똥아, 그 말이 정말이냐? 그러나 백의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놀이개와 삼배,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대감마님, 이 놀이개의 자수문이 이 삼배, 조각의 글씨 누구의 솜씨인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유대감은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삼배,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글자였지요. 유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대감이 일어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가문 족보 한 권을 꺼내왔지요. 족보를 펴서 한 장 한 장 넘기던 유대감의 손이 어느 장에 멈춰 섰습니다. 이 놀이개는 내 죽은 며느리가 시집을 때 가져온 것이다. 제자라는 글자는 내 손자의 돌림자다. 유대감의 손이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객산 외아들의 아내가 출산 중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죽기 전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를 친정 식구가 빼돌려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개똥아, 너는 내 친손자다. 유대감이 무너지듯 개똥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의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나 개똥이는 침묵을 깨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씀은 오늘 밤만 가슴에 묻어두시옵소서. 저는 아직 부엌대기 개똥입니다. 큰댁이 저희 정체를 알게 되면 막쇠 할아버지와 점례 할머니가 위험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때 다시 말씀하시지요. 유대감은 7살 친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10년을 부엌대기 멍청이로 살아왔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영제를 지켜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개똥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일어설 때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개똥이와 유대감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주의 백의원을 데려오는 일은 막쇠 노인의 사촌에게 맡겼지요. 그리고 한양으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감의 죽은 외아들이 한양에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한 사람 있었지요. 지금 사간원의 정원으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 자에게 한양에서 윤참판이 점책을 어디에 감추었는지 추적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며칠 뒤
영주에서 막쇠 할아버지의 사촌이 한 사내를 데리고 종갓집 부엌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약사 가운을 입은 자였지요. 강가의 백 의원이었습니다. 내가 안동에 끌려가서 무엇을 어쩌란 말이오. 백 의원, 자네가 영재 도령에게 10년을 먹인 그 약,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입을 열게. 유대감 앞에 끌려온 백 의원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개똥이가 그 앞으로 나와 한마디 던졌지요. 백 의원님, 저는 어렸을 적에 약방 어른 어깨 너머로 약초를 배웠습니다. 그 약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의 처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입을 다무시면 의원님이 처벌의 모든 무게를 지게 됩니다. 7살 아이의 또박또박한 말에 백 의원이 흠칫 놀라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것은 도저히 부엌대기 어린 것의 것이라 할 수 없었지요. 백 의원은 결국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큰댁 윤씨 부인이 자기에게 약 조제를 청한 일, 그 약에 든 독초의 이름, 그 약을 만든 횟수, 약값으로 받은 돈의 액수까지. 유대감은 그것을 모두 종이에 적어 백 의원의 도장과 함께 보관했지요. 그 사이 한양에서 사간원 정원이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윤참판이 점책을 한양 자기 집의 안방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호조판서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사간원 정원은 호조판서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호조판서를 통해 점책의 존재를 임금께 직접 아를 수도 있다고 했지요. 대감마님, 이제 됐습니다. 개똥이가 유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큰댁이 가동 양도 문서를 가지고 오시거든 직접 서명하지 마시고 한 가지 조건을 거십시오. 안동부 관아의 호장 어른과 안동 일대 양반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서명하겠다고 하십시오. 그 자리가 마련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개똥아,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진실이 드러납니다. 대감마님. 10년의 진실이. 유대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대감은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가동 양도식 날 종갓집 사랑채 마당에는 안동 일대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동부 호장 어른과 그 휘하의 관속들도 자리하였지요. 멀리 영남 일대 명문가의 어른들도 한 자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본체 뒤 100년 묵은 향나무 그늘이 사랑채 마루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큰댁 윤씨 부인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두르고 화려한 가락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식은 그 곁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종손 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윤참판도 일부러 다시 내려와 있었습니다. 유대감의 서명을 직접 받기 위함이었지요. 유대감은 흰 도포 차림으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영재 도령이 단정한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 있었지요. 개똥이는 사랑채 마루 한쪽에 부엌대기 차림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았지요. 매부, 오늘 종갓집 가독을 큰 댁으로 양도하시는 자리요. 안동 일대 양반들이 모두 증인으로 모였소.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윤참판이 가동 양도 문서를 유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대감이 붓을 들었지요. 좌중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미소를 띤 채 부채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잠시 멈추시옵소서.
대감마님. 부엌대기 차림의 개똥이가 사랑채 마루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좌중이 일순간 술렁였지요. 7살 부엌대기가 종손 가독 양도식 자리 한가운데에 서서 유대감의 붓을 잡은 손을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윤참판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또박또박 형형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종갓집 가독을 양도하시기 전에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이 미친 부엌대기를 끌어내라. 윤씨 부인이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대감이 손을 들었지요. 멈추시오. 이 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유대감이 점잖게 말하자 좌중이 잠잠해졌습니다. 개똥이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갓집 가독을 큰 댁으로 양도하는 자리옵니다. 그 명분은 종손 적자이신 영제 도령께서 어리고 몸이 약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제 도령께서는 왜 그토록 몸이 약하실까요?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백 의원의 자백서였지요. 그것을 호장에게 건네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사는 백 의원이라는 자가 큰 댁의 사주로 10년간 영제 도령께 독초를 섞은 약을 먹여왔습니다. 그 사실을 백 의원이 친히 도장을 찍어 자백하였습니다. 백 의원은 지금 종갓집 행랑채에 있사오니 부르시면 친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부채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이런 무엄한 어디서 거짓을. 거짓이 아니옵니다, 부인.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개똥이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을 어귀 흉가에서 점쟁이, 박노인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일을 안동 일대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기억하실 것이옵니다. 그 박노인이 남긴 점책에는 큰 댁에 음모가 한 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그 점책의 절반을 큰 댁이 빼돌렸으나 나머지 절반은 제가 외워두었사옵니다. 또한 그 점책 전부는 며칠 전 윤참판께서 한양으로 가져가 호조판석께 거래를 청하셨사옵니다. 호조판석께서는 그 사실을 사간원 정원을 통해 임금께 아뢰셨사옵니다. 사간원에서 어명을 받들어 내려보낸 관속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사옵니다. 좌중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흰 관복에 사간원 휘장을 단 관속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유대감의 죽은 외아들의 친구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그자가 어명을 받들어 안동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관속은 좌중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좌중을 향해 어명을 펼쳐들었지요. 안동부 호장은 안동 유씨, 큰댁 안주인 윤씨와 그 친정 오라비 윤참판을 즉시 결박하라. 종손 적자에 대한 살해 미수와 점책 절취, 그리고 가독 강탈 음모에 관한 죄목이다. 이 어명은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것이다. 윤참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지요. 큰아들 준식은 정신을 잃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관속들이 일제히 윤참판과 윤씨 부인을 결박하기 시작했지요. 좌중의 양반들이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안동유 씨 큰댁 안주인이 10년을 어린 도련님께 독을 먹여왔다니 천벌이 따로 있겠소. 그 부엌댁이 어린 것이 보통이 아니라 했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구려. 양반의 위세가 사람의 양심까지 가릴 수는 없는 모양이요. 결국 한 어린 것이 모든 진실을 풀어냈으니 안동 일대가 두고두고 입에 올릴 일이로다. 윤 씨 부인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개똥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가락지 낀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 협박에 개똥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윤 씨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윤참판과 윤 씨 부인이 끌려간 뒤 마당이 한참 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좌중의 양반들이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안동부 호장이 류대감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종갓집에 큰 어려움이 풀렸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부엌댁이 어린 것은 어떤 아이입니까? 류대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개똥이를 부드럽게 자기 곁으로 부르며 좌중을 향해 말했지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객사한제 외아들 유재호의 아내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여러분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출산 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가 큰댁의 위험을 알아보고 아이를 안동으로 빼돌려 광주리에 담아 종갓집 외담 아래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종갓집 부엌종 막쇠 영감과 점례 할멈의 손에 자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개똥이입니다. 이 아이가 곧 종갓집 14대 종손의 친손자 안동유 씨 가문의 적자이옵니다. 좌중이 떠나갈 듯 술렁였습니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비단 놀이개와 삼배 조각을 꺼냈지요. 유대감이 그것을 좌중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제 며느리의 혼인 예물이며 삼배 조각에 새겨진 제자애라는 글자는 우리 가문의 돌림자입니다. 이 아이가 갓난아이로 외담에 놓여 있을 때 광주리 안에 함께 들어있던 것이지요. 이 아이가 종갓집의 진짜 후사이옵니다. 좌중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안동유 씨 종갓집 적자가 부엌대기로 자랐다니. 10년 동안 큰댁의 음모를 알면서도 어린 몸으로 모든 것을 지켜냈으니 이 아이의 지혜가 참으로 비범하구나. 안동부 호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안동유 씨 종갓집의 어린 적손이 부엌대기 개똥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류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개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재호였다. 그 아이의 자식이니 재현자이씨이라 하자. 있을 재, 어질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지 않았더냐. 너의 살아감이 곧 너의 어질미니 그 어질미 늘 너와 함께 있으라는 뜻이다. 7살 어린 것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할아버님. 좌중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류재현 그러니까 우리의 개똥이는 박수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지요. 할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저를 키워주신 막쇠 할아버님과 점례 할머님을 부엌종에서 풀어주시고 종갓집 뒤뜰의 별채에서 평생 편히 사시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두 분께서는 저희 부모 노릇을 10년 동안 해주셨으니 저에게는 두 분이 또 한 분의 할아버님이요 할머님이옵니다. 류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좌중의 양반들도 그 말에 깊이 감복하였지요. 막수의 노인과 점례 할멈은 마당 한쪽에서 부들부들 떨며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개똥아, 아니, 도련님 아이고. 할머니, 저는 평생 두 분의 손자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린 재현이 노부부 앞으로 달려가 두 분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7살 어린 것과 이른 노부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지요. 좌중의 양반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요. 안동 유씨 종갓집의 소슬대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기왓장은 햇빛에 검푸르게 빛났습니다. 뒤뜰에 100년 묵은 향나무도 여전했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봄날 새벽 종갓집 외담 아래에서 한 청년이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단정한 흰 도포의 검은 갓을 단정히 쓴 17살 청년이었습니다. 10년 전 부엌대기 멍청이 개똥이로 살았던 그 아이 류재현이었지요. 재현의 곁에는 이제 건강해진 류영재 도령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큰 댁의 약을 끄는 영재는 10년이 흐르는 동안 몸이 부쩍 자랐고 이제는 재현보다 키가 큰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형제처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글을 익혔습니다. 뒤뜰 별채에는 막쇠 할아버지와 점례 할머니가 햇볕 아래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10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지만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점례 할머니가 마당에 재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똥아, 아침은 먹었느냐? 예, 할머니. 한 그릇 더 비워두었어요. 녀석 도련님이 되어서도 입이 개똥이 그대로구나. 재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안동부 호장의 사람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지요. 한양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재현이 며칠 후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을 아련하라는 뜻이었지요. 큰댁 안주인 윤씨 부인과 윤참파는 어찌 되었느냐고요. 그 모자는 안동부 관하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형벌을 받았지요. 윤씨 부인은 노비로 강등되어 평생 한양 어느 관속에 빨래 일을 했다 합니다. 윤참파는 벼슬을 모조리 빼앗기고 유배 길에 올랐다 했지요. 큰아들 유준식은 거지 행색으로 마을을 떠돌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지요. 안동 일대에는 그 모자의 일이 10년이 지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천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찾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재현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종갓집 사랑채에는 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유대감과 재현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재현아. 예, 할아버님. 10년 전 내가 7살이었을 적 사랑채 마당을 지나던 나에게 잠깐 마주친 눈빛을 기억하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더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유대감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거라. 사람의 가치는 그 살아감을 누가 알아보아 주느냐에도 달려있다. 부엌종 막쇠와 점례가 너의 살아감을 알아보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광주리 안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너의 살아감을 알아본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결국 종갓집을 살린 것이다. 재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내일 한양에 가거든 임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말을 또박또박 하거라. 너의 살아감을 알아본 사람은 임금 한 분이 아니라
막수의 영감과 점례할멈, 그리고 이 할아비도 있느니라. 코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처음 사랑채에 들어 부엌대기 개똥이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종손의 손자로서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뜨거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현은 한양으로 떠나는 길에 종갓집 외담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갓난아이 자신이 광주리에 담겨 놓여 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새벽 안개가 그날처럼 자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현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광주리 하나가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느꼈지요. 세상에는 늘 광주리에 담긴 어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새벽 안개 속에서 알아보아 주는 막수의 영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재현은 알게 되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막수의 할아버지와 점례 할머니가 소슬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대감 할아버지가 어린 영재 도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빙긋 웃고 있었지요. 재현은 깊이 절을 한 번 한 뒤 한양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에는 어머니가 짠 삼배 조각 한 폭이 단정히 품어져 있었지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지요. 그러나 살아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살아감을 알아보아 주는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법이지요. 막수의 영감과 점례 할멈이 새벽 안개 속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안동유 씨 종갓집의 적손도 영재 도령의 10년 약도 점책의 진실도 모두 함께 묻혔을 것입니다. 가난한 부엌종 두 분이 아무 대가 없이 거두어 키운 그 정성이 결국 명문 종갓집을 지키고 한 어린 도련님의 목숨도 구한 것이지요. 착하게 사신다는 일이 때로는 천하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옛 어른들은 이렇게 알려주신 모양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